반갑습니다. 박승규입니다. 늦은 시간에 어렵게 이제 바쁜 와중에 자리해 주신 만큼 제가 이제 도움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어머님, 아버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이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어쩌면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수십 시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원장님이 많은 말씀 드렸는데 먼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내가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실력이 없으면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어떻게 맞춰야 되고 어디를 지원해야 되고 되게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전략을 짜야 되죠. 그런데 내가 실력이 있어요. 논술 실력이 있어요. 그럼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최저학력 기준을 이용해서 내가 합격하겠다가 아니라 최저학력 기준은 그야말로 최저 기준일 뿐이고 논술 실력으로 당당하게 지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수리논술 강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논술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논술 전형에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줄일게요. 그런 내용들은 최대한 텍스트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받으신 여러 유인문들 중에 노란색 예쁜 종이에 적혀있는 내용이 있죠. 제가 이제 한 땀 한 땀 조사를 해서 넣어둔 거고, 전형과 관련된 내용은 그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최대한 내용을 줄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가능한 한 말랑말랑한 이야기들을, 시간도 좀 길고 지루할 테니까 딱딱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설명회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첫 번째, 수리논술 시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두 번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단순히 텍스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합격자들, 어찌 보면 어머님들 선배가 되는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어머님들 자녀들이 걸어야 될 길을 이미 걸어본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한번 이 길을 가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더라 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통해서 논술 전형이 어떤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원 모든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른 수리논술 선생님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고요.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수리논술 시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를 이야기하기 전에 학생들이 수리논술 되게 못합니다. 공부하러 오면 진짜 못해요. 왜 학생들이 수리논술을 못하는가, 그 이유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좀 후식이 나와 있는데 복잡한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들이 수리논술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요 두 문제가 있어요. 레이저가 안 나온. 요 왼쪽에 있는 식을 보죠. x 더하기 x분의 1, x제곱 더하기 x분의 1.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학생들이 보면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학생들 좀 있는데 보면 웬만한 학생들 다 압니다. 수학 5등급 나온 학생도 압니다. 그래서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이라는 걸 써서 얘네 둘을 곱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쏙 바꿔서 최소값은 2다라고 웬만하면 다 구해냅니다. 이건 아주 잘 풀이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때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이와 같은 부등식,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성립하고 x는 1을 대입하면 딱 2가 되니까 최소값이 2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걸 애들 되게 잘 알아요. 그럼 밑에 있는 문제가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x제곱 더하기 x분의 1.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이 똑같이 풉니다. 2 곱하기 루트하고 둘이 곱해서 2루트 x가 나오는데 이때 x가 1이면 등호가 성립하니까 최소값은 2다라고 풀고 틀리죠. 이게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앉아있는 학생들 똑같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수학을 못하는 애들 얘기가 아니에요. 수학 모의고사 1등급 나온 애들이 이렇게 풉니다. 풀라 그러면 걔네들이 개념을 잘 모른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할게요. 이게 사실 산술기하 부등식을 써서
2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가 성립하니까 최소값이 2다.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내용이고 이걸 그대로 쓴 건데 왜 틀리는 거냐 하면 얘네들이 그 내용이 여기에는 적용이 되고 사실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에 맨날 적용을 해서 맨날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10문제 풀면 10문제 다 맞았었어요. 수능에서는. 근데 수리논술에서는 그게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제가 밤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고기를 볶았어요. 돼지고기 간장볶음을 해서 먹었는데 맛이 좀 안 나는 거예요. 유튜브를 틀어보니까 백종원 선생님이 설탕을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설탕을 딱 넣으니까 갑자기 맛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음날은 떡볶이를 막 해먹는데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의 말대로 설탕을 넣었어. 그러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탕은 만병통치약이다. 설탕을 넣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미역국을 끓이는데 미역국의 맛이 잘 안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설탕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한테 등짝을 맞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항상 성공했습니다. 설탕을 넣어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수능 시험엔 미역국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에서는 고기랑 떡볶이, 고추장찌개 이런 것만 나오니까 설탕 넣으면 다 해결됐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수리논술 시험에 미역국이 나와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설탕 넣었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와 같은 이론이 성립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산술기하 부등식을 쓰고 이때 걔가 어떤 상수가 되고 상수가 될 때는 등호가 성립하면 최소가 된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문제를 빨리 풀다 연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토리는 다 까먹어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등호가 성립하면 최소다. 이것만 딱 진짜로 그렇습니다, 학생들. 등호가 성립하면 최소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닙니까? 수능 시험에서는 그 마지막에 결론만 딱 기억해도 10개 중에 10문제는 다 맞춥니다. 왜냐하면 수능 문제에서는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단편만을 보여주는 수능 문제에 의해서 학생들이 길들여지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학생들한테는 특별한 모습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고 사실 학생들이 그렇게 중간에 있는 스토리를 다 까먹은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수학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수학 선생님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건 좋은 수능 교육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빨리 올려줄 수 있으니까 결론만 딱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결론만 기억하고 있고 얘가 성립하는 원리, 근본적인 원리, 스토리는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념을 잘 모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수능 문제는 잘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수학적으로 보면 수학 실력이 군데군데 빵꾸가 나 있지만 수능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었던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리논술 문제에서는 그 근본 원리를 묻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틀리게 되는 거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학생들이 수리논술을 잘 못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해서 수리논술을 잘 못 푼다. 이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래 IS의 대소를 비교해라. 그래서 I가 A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짓을 할까요? 뭐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능 1등급 나온 애들이 대부분 이 문제 딱 보면 뭐 하냐면 요 i라는 이 정적분의 값을 막 계산하려고 도전합니다. 근데 이 i라는 정적분이 어떠냐면 애들이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거냐면 이 i라는 적분이 지구상에 이걸 계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희대 문제에서 뽑아온 건데 이거를 계산해내면 얘가 경희대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 메달을 수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식이 나오면 계산해야 된다. 이게 학생들의 습관에 박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 못 한단 말이죠, 애들이. 그죠? 불가능한 거에 도전하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를 못 풀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해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계산을 하는 건 학생들이 불가능한데
좀 학생들이 성격이 급한 것도 있죠.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잘 보시면 이 문제에서는 I랑 S를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I하고 S의 대소를 비교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누가 크냐를 물어본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근데 막 이걸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 참고 삼아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제대로 된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대로 된, 밑에서 설명을 해놨죠. 저 I라는 값은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0에서부터 1까지 요 아랫부분의 넓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S라는 대상은 기하학적으로 얘를 2025 등분을 해가지고 요 직사각형, 빨간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이걸 계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큰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빨간 놈이 파란 놈보다 크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 그 생각을 하는 과정을 빼먹어버리고 그냥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 본능의 몸을 맡기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리논술을 잘 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서. 그치? 잠시만요. 손 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자, 이제 수리논술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먼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내일이 바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수리논술 시험 날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시험 하루 전에 저한테 찾아왔다고 치죠. 수리논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얘는 수리논술 지금까지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대요. 내일이 시험인데. 근데 바로 전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럼 전 학생한테 뭘 가르칠까요? 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하루 전에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다. 그러면 저는 분명 그 학교에 바로 작년도 기출문제 또는 해당 연도의 모의논술 문제를 풀릴 겁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 학생이 하루 전날 찾아왔다면. 자,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그 학교의 기출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시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그걸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적어도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기출문제를 충분히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꼭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걸 지금부터 하기보다 기출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면 조금 더 좋겠죠. 시간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는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학생들이 개념을 잘 몰라서 많이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개념을 하나하나 정확히 익혀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또는 그냥 최종 결론만 기억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개념에서부터 정확하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꾸준한 실전 연습.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력이 똑같은 두 학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시험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에요. 얘가 시험을 보는 연습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점수 차이는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는 연습, 시험 봐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 점수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또한 시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활용하느냐 여기서도 점수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시험에서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얻어내서 문제풀이의 길을 찾아내느냐 여기서도 큰 점수 차이가 납니다. 시험을 보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문제 해결 능력이란 무엇이냐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막 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익혀야 되나요? 그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면서 계속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면서 많이 잊혀지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힙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아니라 왜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수리능술 문제가 있었다고 치죠. 그럼 학생들이 그 문제를 못 푼다면 왜 못 풀까요? 수학적 귀납법을 몰라서 못 풀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수학적 귀납법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학적 귀납법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못 푸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니까,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 때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걸 익힌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여기서 왜 수학적 귀납법을 썼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이 떠올라야 되는구나. 그래야 스스로 학생들이 문제 해결하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어머님들의 선배가 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제 논술 전형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들어보면서 한번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합격 수기로 남긴 것들 중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몇 개 뽑아와 봤고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 A부터 볼게요. 이 학생은 수능에서 이런 성적을 받았습니다.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처럼 보이죠? 그런데 먼저 알고 계실 거는 수학 1등급이 다 똑같은 1등급은 아니에요. 수학 1등급 중에 수학을 진짜 잘하는 1등급이 있고 수학을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는 1등급이 있어요. 같은 1등급에서도 수학 실력의 차이가 논술 문제를 풀려보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수학적 감각이 꽤 있는 학생이었고 가르쳐주면 그거를 그대로 흡입을 하는 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논술 올인을 해도 되겠다라고 제가 학생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딴 거 다 포기하고 논술만 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학생인데 실제로 올인을 하진 않았어요. 이 학생은 수능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고요. 수능은 이제 수학하고 영어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하고 영어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1등급, 4등급 받아서 이제 2개 합 5등급은 맞췄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친구는 제가 느끼기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고민 안 한다 그랬죠. 실력이 없으면 최저 막 따지면서 진짜 많이 머리를 씁니다. 전략 짜고. 근데 제가 가르치면 어머님들 눈에 딱 보이는 실력은 요 숫자예요. 7등급이냐, 1등급이냐, 4등급이냐, 5등급이냐. 근데 제 눈에는 어머님들 눈에 안 보이는 실력이 눈에 보입니다. 어떤 실력? 논술 실력이 눈에 보입니다. 이 논술 실력이면 얘는 어디 정도 갈 수 있겠다.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충분히 논술로 대학 잘 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 상담할 때 이 친구는 학과에서 타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학교만 딱 맞춰놓고 학과는 되게 막 밑으로 낮춥니다. 식품영양학과 뭐 이런 데로. 근데 이 학생은 학과에서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기계공학과 가고 싶었던 학생이고 그냥 학교만 선택하고 학과는 기계공학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아주대학교, 기계공학부 세 군데 모두 다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예상하고 있으시겠지만 한양대학교 입학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프리논술 공부 시작한 학생이에요. 근데 자기가 느끼기에 모의고사, 수능 성적, 내신 성적은 자기가 합격한 대학에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논술에 희망을 걸어서 성공하게 됐대요. 이 친구는 이제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 이상 논술 공부를 하지 않았고 11개월 동안 매주 3시간 이상 논술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3시간에서 5시간 사이 공부한 거예요. 일주일에. 이 정도 공부하고 나머지는 수능, 수학, 영어 공부하는데 투자를 하고, 근데 이제 매번 새로운 내용으로 수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했던 거 또 공부하고 공부했던 거 또 공부하고, 이게 수능 수업 공부 방식이거든요. 반복. 근데 저는 프리논술에서 공부했던 거 또 하지 않습니다. 공부했던 거 또 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거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많은 거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집합을 공부했어요. 그럼 집합에 대해서 분명히 실력이 늘거든요. 근데 다음 시간에 집합은 안 하고 딴 거, 뭐 예를 들어 수열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럼 시험 점수는 계속 낮게 나오는 거죠. 얘는 앞에서 집합은 공부해서 실력이 늘었지만 딴 거 매주 새로운 내용 공부하니까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여기가 논술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공부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얘기할게요. 논술 전형이 뭔가 궁금해하는 학부모님들 계실까봐 얘기하는데, 논술 전형은 뭐냐면 바꾸는 전형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입시 전형 가운데 바꿀 수 없는 전형은 학생부 전형입니다. 교과, 종합. 오늘 이미 3분의 2의 점수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수를 바꿀 수 없어요. 1, 2학년 점수가 나와 있고, 지금 3학년 때 아무리 시험 잘 봐도 조금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지금 내가 쌓아온 게 많고, 내가 쌓아온 이 실력 가지고, 이 내신 가지고 대학에 가고자 하면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정해진 이 정도 수준을 바꾸고 싶으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시하고 논술 두 가지가 있어. 정시는 시험 안 보지 않았으니까 아직. 나중에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죠. 논술도 시험 안 봤잖아요. 나중에 시험 잘 보면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시하고 논술을 비교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론 현존하는 모든 입시 전형 중에 논술이 가장 사기적인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전형이 논술이에요. 이 친구처럼 얘가 수학이 1등급이지만 이거 정시로 내밀어봤자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서울권 못 갑니다. 근데 뭐 한양대, 건국대, 아주대 다 붙었지 않습니까? 논술로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학생 예를 들게요. 이제 1등급은 잘하는 애니까. 자, 이 친구는 수학이 2등급이네요. 나머지는 뭐 3, 4, 5 이 정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권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내신도 별로 좋진 않습니다. 친구 1월 달부터 제 수업 들어서 꾸준히 공부했던 학생이고, 이 학생은 2등급인 것에 비해서는 수학적 감각이 좋은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한 3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딱 개강할 때 1월 개강했는데 반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 학생 혼자 왔어요. 이 반에는 혼자 왔는데 뻘쭘하잖아요. 근데도 쑥스러워하지 않고 매시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굉장히 혼자서 듣는데 맨날 둘이 눈 마주치고 수업하는데 되게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동국대학교 수학과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됐고요. 수학과는 논술 전형으로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생이 남겨준 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처음엔 좀 되게 막 분노해서 뭘 썼는데, 최저를 맞추는 싸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 보면 다 약팔이 같다 라고 하는데, 최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최저를 맞추면 예를 들어 20대 1이 10대 1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10대 1을 1대 1로 줄이는 건 논술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실력이 더 중요해요. 사실 최저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건 맞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논술이 더 중요합니다. 최저만 맞추면 다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됐던 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이나 정의,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정리가 성립하는 그 근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근본 원리를 하나하나 쉽더라도 다 이해를 하고 지나갔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증명 문제를 내는 학교는 교과서가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마치 수능 만점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수능처럼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그 교과서에 있는 정의와 정의를 써먹는 논리를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은 일찍이라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1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만약에 6월부터 시작했으면 재수를 했을 것 같다라고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매주 3시간씩 일주일에 3시간 투자하는 거는 많지가 않잖아요. 되게 적은 시간이잖아요. 나머지 시간 다 수능 공부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쌓이면 쌓인 시간이 매우 커집니다. 논술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제 생각도 완벽히 일치합니다. 논술 공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기보다 많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 조금씩 투자해도 그게 계속 쌓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공부를 하면서도 논술 공부했던 게 계속 영향을 주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생 한번 볼게요. 1, 2등급이야 그렇다 쳐도 자, 이 학생 내신이 5.2등급이죠. 내신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고 재수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한 5, 6월 달에 공부를 시작해서 논술 공부를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인데 경희대 전자공학과하고 인하대 전기공학과 중복해서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신의 원래 수능 성적보다 높은 대학을 합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술 전형은 큰 메리트가 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논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할 때는 내 수능 수학이 몇 등급이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 수학하고 상관없이 수능 전체를 보세요. 4, 2, 3, 3, 3 이걸로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수능에서 그대로 나왔을 때 내가 경희대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못 간다 그러면 수능 성적을 경희대로 맞추는 것보다 논술 실력을 경희대로 맞추는 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바꾸기에 제일 좋은 전형이 논술 전형이에요. 그래서 경쟁률과 내신 비율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논술 전형의 경우 수능 후 급히 준비하거나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 경쟁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은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면 어떤 걸 실질 경쟁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체 경쟁률이 70대 1이라고 하면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의 경쟁률을 실질 경쟁률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의 생각은 이 학생의 생각은 좀 달라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도 있어요. 수능 후 급히 준비한 학생들은 자기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능 후 급히 준비를 한 학생들은 최저를 아무리 맞춰도 자기하고 논술 실력에서 싸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얘네들까지 제외해서 실질 경쟁률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찍부터 준비한 학생은 나중에 급히 준비한 학생들하고 논술로 경쟁을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내신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학생 D를 볼까요? 얘는 수학이 3등급이네요. 그리고 5가 참 많은 학생이죠. 정시로 가기에는 갈 데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숭실대학교하고 세종대학교, 한양대 에리카가 옛날에 논술 전형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있었던 시절에 한양대 에리카 단국대 네 군데 모두 다 논술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수학 3등급인데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 실력이랑 논술 실력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실력이 인서울을 노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내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수학적 특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수학이 3등급인데 제가 느끼기에도 3등급 치고는 수리 논술을 잘 했습니다. 3등급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중에 수학을 꽤 잘하는 친구도 있고 진짜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따 3등급 중에 진짜 수학 못하는 친구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술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유형별로 문제의 접근 방식을 강조했기 때문에 논술 문제를 마주했을 때 수월하게 올바른 풀이 방식에 접근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강조를 해드렸듯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문제를 잘 풀고 감점을 덜 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학생도 앞에 학생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비도 없이 무작정 수리 논술에 지원한 반 이상의 지원자. 이 학생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경쟁률이 40대 1이면 그 중에 20은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애들이니까 별로 경쟁률에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 실제로 그렇습니다. 경쟁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자, 학생 2를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올해 작년이네요. 2023년에 여기서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여학생이었는데요. 수학적 감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능 3등급인데 수학을 별로 잘하지 않는 학생이었고, 과탐은 훨씬 더 우울했죠. 그래서 이제 수능으로 갈 만한 대학이 별로 없었는데, 꽤나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좀 느리긴 하지만, 받아들이는 게 느리긴 하지만 꼼꼼하게 복습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매시간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고,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해왔고, 결과적으로는 올해 광운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에 합격하고 정말 기쁘게 바로 등록을 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풀었대요. 그리고 모를 때마다 선생님한테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적인 내용이, 저는 시험 하루 전까지 선생님의 특강에서 받은 시험 문제 외의 문제는 단 하나도 풀지 않았습니다. 즉 수업 시간에 공부한 문제 말고는 하나도 안 풀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이 한 문제를 마스터하면 다른 여러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수리논술 준비할 때 괜히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풀어보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내주신 문제들을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받은 총 9개 시험지 문제와 단기 완성에서 받은 4개의 시험지 문제를 4개월 동안 총 4회독 했습니다. 4번씩 풀어봤대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되는 생각으로 제가 볼 때도 느껴졌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 실제로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문제를 100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10개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와 관련된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날 하루 전날까지 기출문제를 풀 때 문제가 확확 풀리진 않았지만 풀이를 보면 희한하게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받았던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제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풀었던 것이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 F를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수학 1등급 나온 학생이었고요. 그렇게 수학적 감각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수업을 할 때마다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아주 쫙쫙 빨아들이는 느낌이 나는 학생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딱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수학 1등급이고 다른 거 잘 못하고 본인도 자신이 없어졌어요. 내신이 7, 8등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역은 자신이 없어서 나는 수리논술밖에 길이 없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학생이 목표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학생이 스카이보다 더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과목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3화8을 맞췄어요. 얘가 3화8을 맞추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제일 가고 싶었던 대학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홍익대 건축, 건국대 건축 합격하고 제일 가고 싶었던 대학은 홍대 건축이었고요. 여기 합격하고 정말 신나가지고 등록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은 공부하면서 재밌었다.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면 재밌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보다시피 저는 뼛속까지 이과라서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수학 자체가 되게 재밌거든요. 이걸 제대로 진짜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를 않고
그냥 공식만 기억하고 결론만 기억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수학이 진짜 재밌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재미없게 느끼게 가르치면 그 선생님은 수학을 제대로 잘 모른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수학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학생들 되게 즐거워합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재밌거든요. 학생 G를 보겠습니다. 이 학생 수학은 3등급이고 나머지도 대략 3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 내신이 좀 좋았기 때문에 학생부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학생부도 3개 정도 지원을 하고 논술도 지원을 하고 꾸준히 이제 논술은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 투자해서 공부한 학생이고요. 서울시립대에 합격을 했고 한양대는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게 예비 3번까지 받았는데 과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떨어졌고요. 서울시립대에 들어갔고 학생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 점수로 정시로 서울시립대 절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수학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는 전혀 고려할 요소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5과목. 이 5개를 올려서 서울시립대 갈 수능을 만들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5개를 다 올려서 서울시립대 갈 수능을 만드는 것보다는 논술 실력을 서울시립대로 맞추는 게 더 쉽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사기적인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한 과목밖에 없거든요. 그거 딴 애들 잘 못하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면 다른 애들 금방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학생도 가고 싶은 대학 가기에 내신이 너무 부족해서 조금 부족했죠. 1.5등급이니까 프리논술이라는 길을 추천받아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고 선생님의 풀이와 제 답안의 차이점을 줄여가도록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혼자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시중에 판매한 답지에 가까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듣고 복습도 또 한 거죠. 그 결과 나날이 문제 해결 능력이 발전하였고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후배들한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학생 H를 볼게요. 수학이 4등급이네요. 자, 여기서 조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만약에 옆집에 사는 딸내미가 수능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럼 프리논술 시키고 싶을까요? 왜 고민이 되냐면 얘가 공부하는 5과목 중에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쵸? 근데 수학 못하는데 프리논술을 시켜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 등급이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5개를 다 합쳐서 내가 수능으로 목표하는 대학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높여서 수능 점수를 만드는 것보다 프리논술 맞추는 게 더 쉽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은 3군데 논술 전형으로만 합격했습니다. 수학 4등급짜리가. 놀라실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소개 안 드리겠지만 수학 5등급 친구 4관왕도 있습니다. 건국대 포함해서. 프리논술 실력과 수학 실력, 수능 수학 실력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군데 논술 전형으로 합격했고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1년 공부한 학생이에요. 프리논술 실력은 수능 수학 등급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프리논술 공부를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했느냐 요거랑 상관이 있어요. 얘는 1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프리논술 잘하죠.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논술 공부에 더 비중을 많이 둘 걸 하고 후회가 됩니다. 9월 달에 원서 접수할 때 정말 이리저리 많이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할 때 뭐 이제 여러 가지에 많이 휘둘리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부 쓰는 친구들은 뭐 자소서 쓰는데도 많이 휘둘리고 9월 모평 보고 바로 직후니까 모평 점수가 안 나오는데 내가 수능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 친구도 좀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 그때 대학교를 딱 정하고 다시 공부에 몰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서를 쓸 때 자신의 교육적 모의고사가 아니라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만 보고 원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일 신빙성이 있습니다. 6월 모평, 9월 모평. 이거 가지고 최저 맞추는 형태로. 얘가 이제 수학을 되게 못하긴 했지만 수학이 아니라 딴 걸로 최저를 맞췄어요. 국어랑 다른 걸로 이하 모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술 수업을 1년 동안 들은 제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본인이 복습만 철저히 한다면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다음 학생을 볼게요.
학생 I의 경우 이 친구는 수학이 5등급이네요. 딴 것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왔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나 대학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래서 논술을 시작한 거고 결국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논술 전형은 뭐였냐면 수능은 최저를 맞출 만한 두세 개의 과목만 챙기면 된다. 이 당시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최저 학력 기준이 2합 6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 3등급 맞춰가지고 2합 6 맞추고 논술 실력 쌓아서 비록 수학은 5등급이지만 논술 실력 쌓아서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각 학교의 출제 경향을 미리 느껴보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넘어갈게요. 자, 학생 제2의 경우에는 수학이 2등급이에요. 이 친구는 그래도 나름 1등급은 아니지만 자기가 수학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국어 지학이 8등급이니까 그보다는 수학이 훨씬 낫다. 이 친구가 수학을 좋아했다는 근거가 여기 하나 더 보이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 원주율 파이의 근사값인 3.14등급을 딱 맞추고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내신 3.14 딱 맞췄어요 하고. 자, 이 학생은 저런 수능에도 불구하고 건국대 세종대는 합격했습니다. AB 1번으로 건국대 세종대 두 군데에 합격하고 건국대에 등록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학이 어떻든 이거 5개를 다 합해서 내가 건국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고민할 때 가게 해주는, 대학을 바꿔주는 가장 좋은 전형이 수능 정시보다는 논술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강요론, 나 하기 싫은데 엄마가 하라 그래서 논술을 시작했대요. 논술에 모든 걸 걸 수 없으니 수능도 공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수능도 남들 못지않게 준비했으나 수능 결과는 8등급 2개, 6등급 하나, 2등급, 3등급 각각 하나씩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수능 타입이 아니었던 것을 부정하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수능 타입이 아닌데 수능에 전 정시 위주로 할래요. 그런 친구 진짜 많아요. 수능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능이 위의 점수처럼 처참했죠. 이걸로 건국대 절대 못 갔죠. 제 수능 점수를 볼 때마다 논술 공부하라고 강요해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게 알맞은 방향을 잡아주신 부모님께 나중에 성공해서 효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제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으로 아직 이제 작년 결과는 아직 다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발표가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온 몇몇 학생만 알고 있고 그 중에 조금 인상적인 합격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작년에 이 자리에서 공부했던 학생들. 학생 K의 경우에는 42144 수학은 2등급으로 조금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그리고 영어도 1등급이 나오니까 최저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친구입니다. 두 과목 최저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친구인데 다른 과목이 안 좋아서 또 정시 지원하기엔 좀 어려운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2등급 중에서도 제가 이제 1년 동안 가르쳐 보니까 수학을 꽤 잘했어요. 수학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빠릿빠릿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술로 잘 되겠다라는 감이 딱 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와요.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면 얘는 논술로 어디까지 가겠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원서 접수 상담하는데 자기가 이제 어디 지원하고 싶다라고 먼저 써가지고 오더라고요. 엉뚱한 데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뭐 엄청 높다 낮다 이런 게 아니라 막 숭실대 이런 데도 써왔는데 제가 볼 때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어머님들 눈으로 안 보이는 실력이 숫자로 딱 보인다 그랬잖아요. 논술 실력이 보이거든요. 이 친구는 딱 서울시립대 갈 친구였어요. 서울시립대의 논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시립대 하나 일단 쓰고 다른 건 이제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하고 썼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시립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딴 데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친구고 결과적으로 딱 한 군데 붙었는데 거기가 시립대였습니다. 올해 시립대 합격하고 중앙대도 붙을 줄 알았는데 시험 잘 봤다 그래서 얘가 수능 끝나고 가채점 했을 때 국어가 3등급인지 알았어요. 3등급. 딱 컷에 걸려가지고. 근데 성적표 받으니까 4등급이 나와서 3합 6을 못 맞췄습니다. 중앙대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진짜 고마워하고 있는 게 자기는 시립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시립대를 쓰게 해줘서 원서를 쓰게 해줘서 여기 가게 됐다라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도 만족하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학생 L을 보겠습니다. 이 학생 여학생이었는데요. 2사, 2사, 2 이렇게 이제 수능이 나온 학생이고 마찬가지로 수학이 별로 좋지는 않죠. 수학이 좋지 않고 4등급 중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꾸준하고 하라는 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논술을 잘해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딱 연말에 딱 정규 수업도 끝까지 다 듣고 그리고 파이널 수업도 하나하나 다 챙겨 듣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숭실대학교에 최초 합격하고 고려대 세종도 최초 합격하고 홍익대 기계공학과 예비 18번을 받았지만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입학하기로 했고 본인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높여쓰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그래서 수학 4등급인데 숭실대학교 들어갔고 눈눈 안나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 학생 소개를 하겠습니다. 학생 M의 경우에는 수학 3등급, 나머지가 좀 안 좋아서 수리논술 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학생이고 수학 3등급인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3등급 중에는 수학 감각이 꽤나 있는 학생이었어요. 꽤나 좋았어요. 그래서 얘는 3등급이지만 상위권 대학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잘 가르쳤고 얘도 이제 수업도 즐거워하고 열심히도 듣고 하는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결과는 제 기준에는 만족스럽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능에 비해서 훨씬 잘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숙명여대에 최초 합격을 했고요. 숙명여대를 가게 됐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얘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높은 수준의 수리논술 실력이 있었고 더 잘 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화여대를 예비 1번을 받았어요. 예비 1번. 근데 올해 진짜 안 돌더라고요. 예비 1번인데 끝까지 안 빠져서 결국 못 갔습니다. 예비 1번이면 얘가 합격한 애들하고 시험은 거의 비슷하게 본 겁니다. 거의 똑같이 본 겁니다. 시립대도 예비 9번을 받았는데 안타깝게 안 됐고 숙명여대로 일단 올해는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생 N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입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수능에 이렇게 받았어요. 6, 3, 4, 3, 6. 왜 기억에 남냐면 내신이 5.5등급이고 제가 작년에 여기 토마스에서 개강을 좀 늦게 했어요. 5월에 개강했어요. 5월 딱 개강하는 날에 처음 왔던 학생인데 첫 수업하고 그 다음 주에 첨삭을 하는데 얘가 저한테 딱 다가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사실은 대학 다니다가 왔어요. 한 학기 다니다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정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상명대 다니다가 왔대요. 상명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학생한테는 되게 가고 싶은 대학일 수도 있는데 상명대를 한 학기 다니다가 왔대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도무지 못 다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다녀보니까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고 애들이 막 노는 분위기고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못 다니겠다 하고 논술로라도 뭐 해보자 해서 왔던 친구예요.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와서 이제 공부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어떠냐면 얘가 수학을 진짜 못해요. 3등급인데도 조금 전에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3등급인데 되게 감각이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못하냐면 수학적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이래요. 저한테 딱 질문을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딱 한마디 띕니다. 여기에 변수가 2개 있잖아. 그러면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잘하는 애들이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줘야 겨우겨우 이해하는 그런 애였습니다. 다른 애들은 뭐 5분이면 설명할 걸 얘는 10분, 15분 설명해야 이해할까 말까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엄청 수학적 감각이 하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또 기억에 남는 게 매번 수업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진짜 나쁜데 엄청 열심히 죄송합니다. 이 학생이 여기 없어서만 머리 진짜 안 좋은데 진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수업
딱 끝나면 바로바로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저 이거 복습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제가 수업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마음에 쓰이지만 마음이 더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못하는 학생들. 마음이 좀 더 많이 갑니다. 아, 얘를 내가 대학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 두 번째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 마음이 쓰입니다. 이 학생은 그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쓰였고 꼭 붙이고 싶은데 진짜 머리가 나빠가지고 마음이 많이 쓰이는 학생이었는데 올해 합격자 발표일이 12월 15일이었거든요. 이 학생한테 제일 먼저 전화가 왔어요. 12월 14일 날 연락이 왔어요. 하루 일찍 발표가 났대요. 이 친구가 저한테 수업 들으면서 얘기했던 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저 서울에인데 아무 데나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상면대 진짜 못 다니겠어요. 가천대라도 붙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저 그래서 맨날 시험 보면 시험 볼 때마다 꼴찌하고 그러는데 이거 연말까지 열심히 해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막 털어놓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지금 네 실력으로 시험 보면 아무 데도 못 본다. 근데 너 지금 시험 볼 거 아니지 않느냐? 아직 몇 달 남아있지 않느냐? 그때까지 실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네가 가는 대학이 달라질 수가 있다. 선생님 현실적으로 말해서 지금부터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아무리 지금 네 실력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연말에 건동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 계속 거듭 말씀드렸듯이 정말 수학적 감각이 안 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과적으로 저한테 가장 먼저 합격 소식을 알려준 친구였습니다. 항공대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예비 4번을 받았습니다. 받고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6시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5시에 저한테 전화를 와서 여기 등록할까요? 저기 등록할 거예요. 끝까지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고민했던 친구가 한 번 인하대 등록했다 다시 취소했다가 항공대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등록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래서 가천대만 가도 수원이 없겠어요 라고 말하던 학생이 더 좋은 데 가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었습니다. 이게 수학이 수능 3등급을 받았지만 얘가 이제 수능을 아주 완전 엄청 잘 가르치는 학원에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웬만한 수능 4등급보다도 못하던 학생인데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 이런 학생들 합격시키면.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가만히 놔둬도 갈 애들 모아놓고 대학 합격시키는 것보다 죽어도 못 갈 애들 가게 만드는데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학생들이 있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어떤 애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을 할까요? 정말 운빨 좋은 애들은 나중에 전략 잘 짜서 잘 가기도 합니다. 최저하고 막 잘 따져서. 논술을 잘해야 대학에 가겠죠. 어떤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가나요? 저 되게 당연한 이야기 할 겁니다. 이제부터. 내신이 좋은 학생일까요? 아니죠. 아까 7, 8등급 홍대 건축 가지 않았습니까? 굳이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신은.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오해. 수능 수학 등급이 높아야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갈까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아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4등급, 5등급도 논술 전형으로 간다. 뿐만 아니라 1등급도 1등급 고정도 논술 전형에서 잘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능 수학이 높다고 해서 논술 전형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4, 5등급 가니까 수능 수학이 낮아야 되나요? 이건 더욱더 말도 안 됩니다. 자, 진짜 당연한 얘기 할 겁니다. 어떤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갈까요? 당연히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갑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딱 논술 상담받으러 올 때 제일 많이 꺼내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애가 수능이 몇 등급 나오는데 논술 공부해서 어디 정도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논술 전형으로 어디 가느냐 하는 것은 수능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5등급이냐 이거랑 관계가 없고요. 얘가 논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했느냐 이것과만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당연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던 선배들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효율도 좋고 내가 시간을 덜 들이고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실력도 잘 오릅니다. 두 번째로 일찍 준비하면 나보다 몇 달 늦게 준비한 애들은 내 경쟁자를 아니게 만들 수 있다. 실질 경쟁률을 낮출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 복습만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한정입니다. 왜냐면 제가 수업을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 수업도 듣고 여러 문제집 많이 풀고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야 합격할 수 있도록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제 수업만 잘 들어도 합격할 수 있도록 수업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만 잘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업을 들은 걸 까먹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복습해서 수업 들은 것만 자기 걸로 만들어주면 충분히 합격할 실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 크게 봤을 때 1, 3월에는 기본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즉 어떤 단원, 어떤 교과를 공부하던 간에 꼭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 수열을 공부하든 미분을 공부하든 확률을 공부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1, 3월에 공부하게 되고 주요 교과는 수원, 습투 이전 과정, 중학교 과정까지 포함해서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 아직까지 진도 안 나간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도 공부할 수리논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위주로 공부하고 이제 4월, 6월에는 필수 유형. 그래서 논술에만 출제되는 유형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논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그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범위는 미적분 전반부까지 다루게 되고요. 4월, 6월에는 학생들도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을 겁니다. 다음 7월, 9월에는 파이널 과정으로 이제 실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종합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유형에 대해서. 이때는 미적분 끝까지 다 다루게 되고요. 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입시 스케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이후부터는요. 자, 9월 달부터 이제 주요한 입시 스케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9월 4월경에 9월 모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모평을 보고 나서부터 원서 접수 기간이 될 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어디 쓸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 상담 기간, 학생들의 모의고사 점수와 지금까지 학원에서 공부했던 수리논술 실력을 바탕으로 어디에,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지원할 건지 이걸 같이 상담을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그 다음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추석 연휴가 있는데요. 이때는 추석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추석 특강까지 정규 수업으로 편입을 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전체를 크게 보고 그 문제 안에서만 답을 얻어내는 방법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범위는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범위를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스케줄을 볼게요. 추석 연휴 이후의 스케줄. 주요한 스케줄은 이렇게 있습니다.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까지 몇몇 대학들 논술시험을 일찍 본 대학들이 있습니다. 성신여대, 홍익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등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 14일 날 수능시험이 있어요. 다음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12월 초까지 수능 후에 논술 보는 대부분의 대학들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추석 이후에 대학별 파이널이 시작됩니다. 추석 전에 이미 원서를 다 썼잖아요. 내가 지원할 대학이 정해졌으니까 그 대학별로 이제 반이 다 쪼개질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내가 지원한 대학에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고요. 각 대학별 출제 범위에 맞춰서 수업 진행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요때 시험 보는 대학에 맞춰서 직전 파이널, 바로 직전주에 직전 파이널 수업 진행되고, 그리고 요 수능 전 수리논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능 시험 전 보름 전까지는 수시 2차 예비 파이널이 진행이 되고요. 수능 후에 논술고사가 있다 그랬는데 빠른 대학들은 수능 다다음 날 논술 시험을 봅니다.
수능 보고 다다음날 논술 시험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논술 시험 보는 대학의 파이널은 요때 진행을 합니다. 요때 미리 진행하고 이때도 자신있게 시험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주일 이상 텀이 있는 대학들의 파이널은 수능 후에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연간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요. 이제 제 수업 시간의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주일에 1시간 30분 타임으로 수업하고, 아마도 여기 우리 학원의 다른 수리논술 선생님은 3시간 수업을 하실 겁니다. 저는 3시간 30분 수업을 하고, 3시간 30분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60분 정도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6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와 해당 주제와 관계된 개념 강의. 그래서 이 시험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이 개념 강의에서는 그 주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던지 다 풀어낼 수 있도록 그 주제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반별로 좀 다릅니다. 좀 수준이 좀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다시 쓰기를 합니다. 풀었던 문제 다시 이제 처음에는 문제를 되게 못 풀거든요. 시험 시간은. 그거를 수업 한번 듣고 다시 쓰는 거. 실력이 좀 있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은 추가 문제 풀이를 하고 반별로 맞춤 학습하는 시간. 이렇게 이제 3시간 30분이 구성됩니다. 수리논술 공부는 나머지는 수능에 투자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거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 이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수리논술은. 다음 제 강의의 특징. 철저하게 학생 실력 향상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이거 되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이게 제일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수리논술 선생님은 자기가 어떤 대학의 시험 문제를 알아맞혔다, 찍었다 하고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런 자랑하지 않습니다. 맞춰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랑하면 내가 알려준 문제밖에 못 푼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수업의 목표는 제가 알려주지 않은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게 제 수업의 목표예요. 학생들이 그냥 배운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근본적인 실력을 높여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그리고 매 시간 실전 모이고 실제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대해서 대학의 채점 방식으로 채점을 하고 내가 왜 점수가 깎였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첨삭 굉장히 꼼꼼하게 해줍니다. 첨삭은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맞았다 틀렸다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틀리면 저 같은 경우는 좌표를 딱 찍어줘요. 너 딱 여기서 3 곱하기 4를 12라고 안 하고 7이라고 해서 틀렸어 라고 이제 딱 정확히 찝어줍니다. 또한 얘가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되게 엉뚱한 풀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문제랑 상관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이 문제와는 전혀 쓸데없는 생각이긴 한데, 문제가 살짝 바뀌었을 때는 그 문제가 엉뚱한 방법이 베스트한 풀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정확히 짚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 문제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면 되게 좋은 풀이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문제로부터 맞았든 틀렸든 학생들이 분명 얻어가는 것이 있도록 첨삭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히 문제를 풀어주고 그 문제를 외워서 그대로 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줘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마다 수리논술에 투자해야 되는 정도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학생은 내신도 좀 잘 다지면서 수능 공부도 하면서 수리논술 곁들여서 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논술에 주치를 올인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논술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는 친구를 위해서 교재 안에 추가 연습 문제 등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챙겨서 줍니다. 딴 거 사서 볼 필요 없이 내가 준 자료만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매주 부모님들께 얘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림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강의는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학생들이 수업 들을 땐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뭐였더라? 그럴 때 이제 동영상으로 다시 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 원서 접수할 때 개별 상담을 해서 지원 대학, 지원 학과 모두 다 같이 정합니다. 학생의 수능 점수, 수리 논술 실력 다 감안을 해서. 자, 이 정도고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이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수리 논술과 관련된 건 아닌데 학생들이 지금 이 시점에 바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된다. 요거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은 두 가지 결정할 게 있죠. 첫 번째 수학 뭘 선택할 거냐, 두 번째 탐구 뭘 선택할 거냐. 요거는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내가 물리 선택했는데 나중에 막 화학으로 바꾸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일단 올해에는 이번 2025학년도 입시에는 이게 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수학 탐구 선택 과목이 제약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시 모집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에서 특정 과목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확통 인정 안 해준다. 최저학력 기준으로. 두 번째는 정시 모집에서도 우리 대학 지원하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없지만 미적 선택하면 가산점 준다. 그러면 이제 가산점 주는 데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가산점을 안 줘도 사실 미적 선택하면 표준 점수에서 유리할 겁니다. 미적이나 기하 선택하면 확통 선택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런 제약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말이죠. 수학 미적 선택하고 탐구, 과탐 두 과목 선택하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좀 빠져나가겠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수학은 미적 선택하고 과탐 두 과목 선택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내가 자신 없어서 좀 빠져나가고 싶다. 그럴 때는 생각할 게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자유로워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7개 대학이 추가로 올해 제약을 폐지했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선택해도 된다. 이과라도 사탐 선택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부 많은 대학들이 제약을 폐지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 대학은 과목이나 가산점, 과목 제한이나 가산점 등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 하면 최저학력 기준에서 수학 과목을 미적분 기하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대학은 확통까지 인정을 해요. 그리고 미적 기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확통까지 인정하는데 미적 기하를 선택하면 한 등급을 상향해 준다. 예를 들어 2합 6이었는데 미적 기하면 2합 7이 돼도 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 과목 반영할 때는 어떤 대학은, 상위권 대학은 거의 과탐 두 과목입니다. 과탐 두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된다라는 대학도 있고, 응시 조건은 없지만 예를 들어 2합 5, 단 과탐 한 과목 필수 포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과목은 꼭 과탐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의예과에서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과탐을 꼭 서로 다른 분야의 과탐 두 과목으로 응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 물리1, 물리2는 안 되는 거예요. 물리1, 화학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세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색 예쁜 종이에 정리된 자료집에 제일 뒷부분에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있는 대학을 지원하려면 그 대학의 제약 조건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탐 두 과목 선택하고 사탐 안 보고, 그리고 수학은 미적분 선택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내가 조금 빠져나오고 싶다 그럴 때는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수리 논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수리 논술에서는 상위권 대학 보려면 수학은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면 최저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는 뭐가 좋냐? 미적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출제 경향이 미적분 수리 논술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요. 반면에 확통 기하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옵니다. 마치 교과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합격 후기 쓴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 되게 많아요. 아, 확통은 전혀 몰랐지만 선생님이 주신 개념 정리 프린트만 봤는데 다 풀 수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 꽤 있어요. 그 정도로 쉽게 나와요. 그래서 막판 벼락치기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확통 기하는. 그래서 제 수리논술 수업에서도 정규 수업에서는 미적분까지만 다루고 미적분 되게 어렵게 나와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수리논술을 시험에 대비하는 데는 미적분 선택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미적분 공부하기는 좀, 공부해서 따라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설명에 참석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